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어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4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부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즉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 또는 그 어떤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이 계면활성제는 머리 부분의 친수성기 그리고 꼬리 부분의 친유성기로 이루어져 있는, 즉 한 분자 내에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를 동시에 가지는 그러한 물질이 계면활성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는 유상과 수상을 갖다가 그 계면에 붙어서, 그래서 그 계면의 성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상과 수상이 잘 혼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 계면활성제가 요 친수성 성질이 강하냐 아니면 친유성 성질이 강하냐, 요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HLB라고 하는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라고 하는 그 수치로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HLB 값이 높으면 친수성 성질이 조금 더 강한, HLB 값이 낮으면 친유성 성질이 조금 더 강한 그런 특성을 계면활성제가 나타낸다고 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용도도 수치가 높을수록 가용화 제품류들, 이런 화장품류들에 사용이 되고, 저 HLB 값이 낮으면 가용화라기보다는 이제 유화 쪽, 이렇게 가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요 계면활성제가 수용성이 강하냐 아니면은 유용성, 즉 어떤 친유성이 좀 강하냐, 이러한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계면활성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물에 녹았을 때, 즉 수용액상으로 되었을 때 이 계면활성제가 나타내는 그럼 이온의 특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죠? 그래서 그 이온의 특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계면활성제가 나타내는 것이 양이온성을 갖다가 보이면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그리고 음이온의 특성을 조금 더 크게 보이면은 음이온 계면활성제, 그리고 양이온성도 아니고 음이온성도 아닌 어떤 이온성을 띠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그때 용액의 상태에 따라서 산성일 경우에는 양이온성의 특성을 보이고, 또 그 알칼리성, 즉 염기성일 경우에는 음이온성의 특성을 보이는 그런 유형인 경우에는 양쪽성 계면활성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각 그 계면활성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양이온성인지 음이온성인지 비이온성인지 또는 양쪽성인지에 따라서 그 사용 용도가 조금씩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갖다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HLB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바로 여기 보습제도 역시 화장품을 갖다가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으로 들어가는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지만은 보습제는 이 그 히알루론산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지만은, 그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 이제 고분자 보습제 히알루론산 염으로 이제 표현하긴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히알루론산 염 이외에도 사실은 폴리올, 폴리니까는 분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올이 붙었으니까는 이거는 이제 알코올 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분자의 형태, 분자가 굉장히 그 분자량이 많은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알코올성을 갖다 띠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종류로는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라이콜, 부틸렌 글라이콜 또는 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과 같은 뭐 솔비톨이라든가 뭐 등등 이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폴리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분자가 굉장히 큰 분자이면서 거기에 OH가 붙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알코올은, 우리가 알코올이라는 표현이 원래
그 정의에 의하면은 OH기가 붙은 그런 것들을 갖다 의미하지만은 알코올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너무 에탄올, 메탄올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액체 상태로만 존재한다 막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OH가 붙은 형태, 고분자 상태의 OH가 붙은 경우는 폴리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분류로 칠 때는 이제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이제 보습 성분이 있는가 하면 또 천연 보습 인자들도 있어요. 아미노산이라든가 요소 젖산염 그리고 뭐 피롤리던 카르본산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천연 보습 인자로서 보습성을 높여주는 그런 성분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알루론산염 같은 경우가 바로 고분자 보습제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또 콘드로이친 황산염이라든가 가수분해 콜라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보습을 위해서 쓰이는데 특히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건 히알루론산염이에요. 히알루론산 나트륨 염 중에서도 이제 나트륨이 붙은 형태인데요. 요 히알루론산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제 많이 있냐면은 동물 중에는 닭의 벼슬, 닭의 벼슬이 이렇게 늘 촉촉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수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입술 주위 또는 요 눈가 주위라든가 이런 데 히알루론산 염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촉촉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타 이거 이외에도 베타인이라든가 라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보습제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죠. 또 화장품에서 이제 첨가되는 그런 이제 원료 성분으로서는 이제 방부제가 또 이제 들어가 있겠죠. 화장품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영양분이 풍부한 즉 유효화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일 성분이라든가 또 뭐 보습제가 되든 또는 알코올류가 되든 하여튼 그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잘 번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방부제 라고 얘기하죠.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보존제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미생물로 인한 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쓰이는 걸로요. 쓰이는 그런 이제 성분들인데 요거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그런 그 단점도 있습니다. 뭐 모든 방부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미생물을 죽일 정도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정도면 우리 피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특히 파라옥시 안식 향산 메틸이라든가 저건 줄여서 우리가 메틸 파라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파라옥시 안식 향산 그 다음에 에틸이 들어가면 에틸 파라벤 그 다음에 부틸이 들어가면 부틸 파라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파라벤류들이 이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보존제 즉 방부제로도 이제 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외에도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합성 방부제를 가능하면 좀 안 쓰려고 하는 배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합성 방부제 즉 복합 방부제 형태의 합성 방부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천연 방부제 천연물로부터 추출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기초 화장품 어떤 피부를 갖다가 피부의 기능을 갖다 더 높여주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초 화장품 이외에 우리가 매력을 더하고 어떤 포인트를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주로 쓰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색조 화장품의 경우에는 다양한 색소류들이 또 이제 함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색소류에는 염료 또는 안료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죠. 그래서 염료의 경우는 물이라든가 오일에 그래도 비교적 잘 녹는 그런 형태로 뭐 유기성 염료도 있고 무기성 염료도 있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염료들의 경우에는 꼭 화장품에만 쓰는 것은 아니고 식품에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D&C 그래서 Food, Drug and Cosmetic 즉 식품이라든가 의약품 그리고 화장품에서 쓰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명칭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FD&C 옐로우 넘버 6 뭐 이런 식으로
또 FDNC, 뭐 레드남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수용성이냐 유용성이냐에 따라서 그 제품에 따라서 수용성 또는 유용성을 갖다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염료의 경우는 물이라든가 혹은 오일에 녹는 그런 유형인데 안료의 경우는 또 녹지는 않아요. 녹진 않고 그러면 녹지 않는데 교수님 어떻게 써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녹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미세한 그런 이제 콜로이드상의 입자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아주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겠죠. 그래서 무기성 안료라든가 또 유기성 안료라든가 레이크라든가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녹지는 않지만 골고루 잘 분산돼서 그런 색깔을 갖다가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요. 뭐 이런 이제 안료 중에 우리가 뭐 화장품에서 쓰지는 않지만 아주 안료로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잉크 같은 경우 또는 먹물 같은 경우. 그래서 먹물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붓글씨 쓰고 그러는데 쓰는 먹물 어떻게 해요? 돌같이 생긴 그쵸? 먹을 갖다 곱게 갈죠. 그러면 그 갈려 나온 아주 미세한 분말들 이런 것들이 종이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녹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이제 색깔을 갖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성, 유기성, 그리고 레이크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색소 화장품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염료나 안료 이외에 또 어떤 피부에 영양을 공급한다라든가 탄력을 유지한다라든가 이렇게 할 목적으로 또는 어떤 기능을 갖다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쓰이는 것도 이제 비타민이죠. 그래서 소량으로 피부의 대사 기능이라든가 생리 기능을 갖다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는 그런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비타민 A 팔미테이트라든가 레티놀이라든가 레티놀 같은 경우도 이제 비타민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비타민 B2라든가 비타민 B6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비타민으로서 피부의 기능을 갖다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비타민 C 또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저런 것 같은 경우는 항산화 효과가 이제 높은 걸로 알려져 있죠. 또 디판테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렇게 이제 D 타입의 판테놀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비타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5로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전구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세포 증식을 갖다 촉진시킨다라든가 또 보습 효과를 갖다 가진다라든가 이런 역할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비오틴이라든가 이런 유형들이 다 비타민류에 들어가는 피부의 기능을 좀 더 높이고 거기다 영양을 공급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쓰여지는 것들이죠. 그 이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화장품의 원료로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동식물 추출물이에요. 동물이라든가 식물로부터 유용물을 추출해서 그래서 피부의 영양 공급, 피부의 어떤 뭐 재생 또는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 개선 이런 등등의 유효성을 갖다 주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동식물 추출물로서는 첫 번째 동물 추출물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태반 추출물 이런 것들은 쓸 수 없다고 하지만은 동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라든가 이렇게 또 몇 가지 이제 넓게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 또 있기는 해요. 이제 소의 각 부위에서 이제 추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근데 이런 이제 동물들 추출물을 쓰는 것들이 자꾸 이제 금지가 되거나 제한이 되거나 막 그러고 있어요. 특히 소 같은 경우는 광우병의 우려도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그 요소하고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로얄 젤리 추출물 벌이 만드는 그쵸? 여왕벌이 만드는 그런 이제 로얄 젤리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쓰이기도 하고 또 누에고치로부터 추출한 실크 추출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플라센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로부터 이제 몇 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출물들이 있긴 한데요. 동물 중에서도 뭐 양이라든가 또 말 같은 경우도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또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센타, 태반이죠, 태반. 태반 추출물을 갖다 이제 쓰기도 하고요. 저런 것들은 특히 이제, 뭐, 보습뿐만이 아니라 세포재생이라든가, 미백이라든가, 또는 이제 노화방지라든가 이런, 그 효과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또 뭐, 소에서 이제 추출한 이제 흉선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로부터 우리가 이제 많은 유용한 성분들을 갖다 추출해서 그래서 화장품 원료로 또 이제 쓰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식물로부터 이제 추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이 감초라든가 상백피라든가 어성초라든가 인삼이라든가 녹차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뭐 최근에는 황금이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 기능들은 각각 어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뭐 항염증, 미백, 항산화작용, 뭐 주름 개선, 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뭐 혈행 촉진, 뭐 수렴작용, 뭐 또 뭐라 그럴까 살균, 피부 유연, 뭐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그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몇 가지 이제 식물 추출물 중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갖다 이제 몇 가지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감마 오리자놀이라든가 글리시린, 진산이라든가 뭐 멘톨, 우리가 이제 페퍼민트의 주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박하로부터 이제 추출한 멘톨이라든가 사포닌, 인삼의 이제 주성분이죠. 인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 뭐 시코닌이라든가, 그리고 뭐 카페인류들, 뭐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식물 추출물들이 실질적으로 또 이제 이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뭐 기초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에서도 그 시판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전성분을 갖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이제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것 같은 그 식물로부터 추출을 해서 그 유용한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화장품의 성분으로 이렇게 이제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바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뭐 기타 포유류의 상피세포라든가 점막에서 분비가 되는 미우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쓰기도 하고요. 또 뭐 세포 간지 질환은 뭐 하나인 세라마이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아루론산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이제 합성하기도 하고 미생물의 기능을 빌어서 미생물이 이제 합성을 하도록 만들도록 한 것을 갖다가 즉 발효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통해서 그래서 히알루론산염을 갖다 얻기도 한데 예전에는 진짜 닭벼슬이라든가 이런 뭐 도개장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닭벼슬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추출해가지고 쓰기도 했다고 해요. 한때는. 또 늘 촉촉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렁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늘 이제 수분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지렁이 뭐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말로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활용했다고도 합니다. 한때는. 그리고 뭐 콘드로이친 황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달팽이 같은 경우는 늘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보습 성분을 뭐 그런 걸 추출해서 한때는 그래서 이 뮤코 다당류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달팽이 점액질로부터 추출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유행이었어가지고 달팽이 크림이 한때 선풍적인 인기였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게라든가 새우 껍질로부터 추출한 키토산류 이런 것들도 화장품의 소재로 원료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역시 우리가 이제 화장품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조금 더 유효성인 측면에서 높이고자 해가지고 그래서 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었었던 측면이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염색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제품들 또는 제모라든가 또는 여드름을 갖다 이제 완화해 주는 거라든가 또는 이제 튼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완화해 주는 거. 또 아토피 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 아토피라는 표현이
이게 이제 의약품으로 잘못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해서 아토피라는 표현이 작년 12월에 이제 그 표현을 갖다 이제 바꾸겠다고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라는 표현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손상된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어떤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뭐 이런 형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은 그렇게 이제 아토피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상된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능성 기존의 어떤 미백이라든가 주름 개선이라든가 또는 자외선 차단의 기능성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편입이 되어 있었던 어떤 그 모발의 염색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 또는 이제 제모와 관련된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또는 뭐 그 여드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또는 튼살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그리고 이제 아토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상된 피부 장벽을 그래서 회복함으로써 그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가렵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화장품 이런 형태로 지금 기능성 화장품들이 이제 그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이제 기능성을 포함해서 새로운 기능을 갖다가 이제 갖는 제품으로 속속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기존의 주름 개선과 관련이 되어 있는 세포 재성이라든가 또 잔주름 방지와 관련된 그러한 요소들의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보습이라든가 보호 측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피부의 기능을 즉 보습 기능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보호를 갖다가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유효성 측면에서의 기능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세라마이드를 갖다 응용을 하는 그런 이제 보습의 유효성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라멜라 액정 구조를 갖다가 제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보습 효과를 높인다라든가 또는 항산화 활성 산소를 갖다 제거함으로써 어떤 피부가 트러블 없이 어떤 그 노화가 되는 것들을 갖다 이제 방지하는 그런 보호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효성을 갖다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소재들 원료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백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원료들, 소재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육모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육모라는 거는 이게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기능성 화장품 측면에서 육모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쓰지는 않죠. 예. 탈모를 방지하거나 또는 모발의 굵기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이런 표현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서 이제 적합한 표현이고요. 육모 같은 경우는 그 모발이 새로 나게 한다라든가 예, 이런 경우라면은 요거는 이제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이제 화장품 원료가 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그 화장품 소재로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로부터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활용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드름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피부 분비 억제를 갖다가 하기 위한 그런 물질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이제 항염 효과를 갖다 가져오는 그런 물질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떤 우리의 감성을 갖다가 심리적인 그런 효과를 갖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 방향 효과를 갖다 주는 그런 소재들 또 무기분체의 표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피부와 이제 친화적인 그런 소재로 이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조금 더 제형을 갖다 안정되게 함으로써 그런 화장품의 어떤 그 안정성을 갖다 높이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신제형에 적합한 그런 소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라멜라 구조를 갖다 이제 갔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쉽게 그렇게 이제 제형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소재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도 하고요.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낮추고 또 어떤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의 어떤 화장품 소재들 이런 것들도 이제 속속 개발이 되고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현된 것처럼 피부 자극을 갖다 완화하는 그런 이제 소재들인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인비트로 효과를 갖다가 하는데 좀 용이한 그런 소재들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어떤 화장품을 갖다가 이제 그 효능을 갖다가 검증을 하는 그런 이제 기법으로서 어떤 소재라기보다는 이제 기법으로서의 인비트로 이제 효과를 갖다 실험하는 그런 이제 기법으로서의 이제 그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속속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발된 제품들의 몇 가지 사례를 갖다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름 개선에 아주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레티놀이라든가 또 보습력이나 피부보호 기능을 갖다 이제 극대화하는 그런 측면의 세라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재로 이제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아하라든가 비타민 C 유도체들 또 느타리버섯 추출물과 같이 노화 예방 또 주름 개선 또 모공 축소 또는 이제 보습 강화 이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알부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혈액으로부터 이제 분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인데요. 물론 사람의 혈액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물의 혈액으로부터도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멜라닌 생성억제의 기능으로서 미백을 갖다 이제 목적으로 한 이제 그런 용도로도 이제 쓰이고 그러한 소재고요. 비타민 A나 E, F 또는 이제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보습력을 강화하고 주름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고 그러한 이제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이 된 그런 이제 다양한 소재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식물성 물질로서 녹두 추출물이라든가 밀크 프로테인 또는 락티에시드와 같은 저러한 소재들도 화장품에 적용이 돼서 그래서 실제 어떤 기능을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한 뭐 각질 제거라든가 또는 이제 피부 탄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성분으로서 화장품에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제품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죠. 또 아까 뭐 거듭되는 거지만 아까 있었던 거하고 중복되기도 하지만 레티놀이라든가 피토카인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하이드라킨과 같이 주름 개선이나 보습 탄력 효과를 갖다 높이기 위한 그런 소재들도 실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개발이 돼서 또 BHA 또 흑설탕 또는 이제 은행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혈행 개선, 뭐 혈전용에 이런 용도로 기존에 의약품으로 개발이 돼서 의약품 용도로 개발이 돼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었던 건데 최근에는 뭐 주름 개선이라든가 뭐 산화 그 항산화 효과 뭐 이런 것들의 목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화장품의 소재로도 활용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작약이나 고삼 대도와 같은 저런 이제 식물성 원료들, 생약 원료들도 마찬가지 항염이라든가 피부 유연을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개발이 돼서 실제 화장품에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초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에서도 이렇게 다른 어떤 기존의 이제 그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성분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그런 이제 식물성 추출물들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적용이 돼서 쓰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쓰이고 있는 것들이 이런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이제 소재들이고요. 또 심해 상어의 담즙으로부터 추출한 그런 이제 소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상어의 간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쓰이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활용을 해서 화장품 소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연구 개발이 된 소재들은 화장품에 직접 그 반영이 돼서 그래서 제품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재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해서 화장품 제조 공정론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